자, 이제 3차원 회전 운동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아까 2차원 회전 운동에서는 평면상에서 회전하는 운동이었다면 3차원은 구의 표면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입자의 움직임입니다. 우선 2D 로테이션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XY 방향에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질량이 m인 입자의 경우에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에 앵귤러 모멘텀이 생긴다. J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보면 코사인은 2파이의 2분의 1승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 IML 파이 꼴로 주어진다. 각도는 파이였고요. 그 다음에 ML은 플러스 마이너스 H바분의 2i의 2분의 1승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ML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와 같은 정수값만을 갖게 되어서 웨이브 펑션이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2i분의 ml제곱 h바이 제곱으로 표시되어서 역시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2차원 회전 운동에서의 양자수는 뭐였냐면 그때 정의된 양자수는 ml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ml이라는 양자수고 정수값을 갖는 양자수입니다. 자, 이제 3차원에서는 각도가 하나 더 나오죠. 2차원에서는 파이만 있었다면 3차원에서는 그거의 수직 방향인 또 다른 각도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또 다른 바운더리 컨디션 하나가 더 생기겠죠. 따라서 양자수도 하나 더 생기고 그 양자수도 퀀타이즈 되어 있는 양자수가 하나 더 생길 겁니다. 3차원에서는 또 하나의 사이클릭 바운더리 컨디션이 적용될 거고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퀀텀 넘버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L입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는 두 개의 퀀텀 넘버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2차원 파이 방향의 퀀텀 넘버인 ML하고 새로 생긴 L이라는 퀀텀 넘버 두 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나중에 아니면 일반화학 때 배운 부양자수 L,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라고 부르거든요. 그 L하고 자기 양자수, 마그네틱 퀀텀 넘버 ML 요 두 개가 이 3차원 회전 운동에서 나온 L과 ML 값, 그 양자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자, 우선 웨이브 펑션하고 에너지를 풀기 위해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겠죠.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꼴은 3차원 회전 운동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꼴은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2n분의 h바이 제곱 우리가 델 스퀘어 또는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3차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표시되는 2002분입니다. 더하기 포텐셜 사인 2사 이렇게 표시되는 게 완전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되겠죠. 그런데 3차원도 2차원과 마찬가지로 변수가 3개인 것보다는 R이 일정한 구 표면상에서 움직이는 입자를 생각해보면 R 하나의 변수를 줄일 수 있는 폴라 코디네이트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급좌표로 바꾸게 되면 이 델 스퀘어로 부르는 2차 미분에 관련된 미분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라운드 R제곱분의 라운드제곱 더하기 R분의 2의 라운드 R분의 라운드 더하기 R제곱분의 뒤에 이렇게 붙는 거를 르장드리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르장드리안. 그래서 좀 복잡해지기는 합니다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훨씬 간단한 형태의 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R은 무시하고요. 그러면 웨이브 펑션은 세타와 파이의 함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R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폴라 코디네이트에 이때 세타 방향의 각도의 움직임하고 파이 방향의 각도의 움직임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독립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변수 분리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세타와 파이의 움직임에 관한 웨이브 펑션은 세타의 움직임의 웨이브 펑션하고 파이의 움직임의 웨이브 펑션의 곱으로 그냥 쓸 수 있다. 이게 변수 분리의 특징이잖아요. 따라서 원래 마이너스 2n분의 h바이 제곱 넬 스퀘어 푸사이가 2푸사이였는데 넬 스퀘어가 이렇게 표시될 때 R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R에 관한 이런 미분들 있잖아요. 이런 미분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싹 없어집니다. 그럼 뭐에 관한 미분만 남냐면 R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르장드리안이라고 부르는 각도에 관한 미분만 남게 됩니다. 르장드리안이 이렇게 표시되니까요. 따라서 르장드리안이라고 쓰면 이제 얘만 남으니까 요 식이 간단하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마이너스 2m h제곱 여기 r제곱이 있어서 2m r제곱분의 h바의 제곱이 되고 르장드리안 남고 푸사이는 2푸사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르장드리안 푸사이는 마이너스 h바의 제곱분의 2m r제곱 2푸사인데 mr제곱이 관성 모멘트 i니까 마이너스 h바의 제곱 2i 2푸사이 이런 걸로 간단해지죠. 이것도 그냥 주의사 이거 다 상수니까 어차피 이거 상수니까 입실론이라고 쓰면
그 입실론 값은 h 바의 제곱분의 2i 하면 입실론이 되겠죠. 그럼 식이 진짜 간단해요. 3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람다 제곱 푸사이는 입실론 푸사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입실론 푸사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정말 쉽긴 하죠, 쓰는 거는. 물론 슈레딩거 이퀘이션 이렇게 쓰는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쓰. 그러니까 이거나 비슷합니다. 푸는 건 어렵지만 쓰는 거는 일단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3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르장드리안이라는 게 사실 복잡한 함수죠. 사인, 세타도 있고 파이도 들어가 있는 복잡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때 웨이브 펑션은 세타만의 함수 곱하기 파이만의 함수 두 개 곱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변수 분리시켜서 그렇게 되면 식이 요 푸사이 대신에 여기 들어가는 푸사이 대신에 세타 파이를 집어넣어주면 세타 파이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파이에 대한 미분이니까 세타는 상수인 거예요. 그럼 세타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세타에 대한 미분이니까 파이가 상수라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식이 어떻게 간단해지냐면 사인 제곱 세타분의 얘가 밖으로 나온 세타 d 파이 제곱분의 d 제곱 파이 사인 세타분의 파이 d 세타분의 d 사인 세타 d 세타분의 d 세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는 마이너스 입실론 얘가 푸사이니까 푸사이 세타 파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양변의 요령인데 세타 파이분의 사인 제곱 세타를 곱해주고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의 특징은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얘가 넘어와서 곱해주고 난 다음에 정리하면 오른쪽은 0만 남습니다. 0이 남고 이 식과 이 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더하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애는 잘 보니까 파이만의 식이에요. 파이만의 식이라고요. 파이만의 함수고요. 얘는 세타만의 함수입니다. 그죠? 파이가 없어요. 오른쪽에는. 즉 무슨 얘기냐면 파이만의 함수와 세타만의 함수의 합이 0이란 말은 얘도 상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상수가 아니다. 얘도 상수가 아니다. 그러면 얘가 변할 때 얘는 안 변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세타, 파이가 변하는 거니까 왼쪽은 파이 함수니까. 그래서 0이 아닌 다른 값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개의 합이 0이 되려면 근데 두 개는 하나는 세타만의 함수, 하나는 파이만의 함수라서 얘도 상수여야 되고 얘도 상수여야 되면서 그 두 개의 부호는 서로 다른 상수여야 돼요. 그래야 더할 때 0이 됩니다. 상수는 상수인데 얘가 뭐 예를 들어 a라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되는 서로 상수를 갖고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상수값을 한쪽을 마이너스 ml 제곱이라고 정의해 볼게요. 그럼 오른쪽은 플러스 ml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야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니까. 그러면 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요 식을 푸는 문제하고 이 식을 푸는 문제로 두 개로 풀게 됩니다. 근데 이 식은 보니까 많이 풀어본 식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 미분했을 때 어떤 상수 곱하기 파이라는 값이 돼야 되는데 얘는 양수값이니까 얘가 음수값이죠. 음수값이니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ml 파이 꼴이고 우리가 2차원 회전 운동에서 이미 풀어놨어요. 그래서 파이는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이때 양자수는 ml이 구해지고 ml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으면 양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값만을 갖는, 즉 해도 구했고 ml이라는 양자수도 하나 생겼어요. 여기서 생긴 양자수, 파이를 풀어서 나오는 양자수가 ml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자수가 이 식을 풀어서 나오는데요. 이 식은 어려워서 우리가 풀지 않습니다. 이 식의 해를 르장드르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해는 매우 복잡하고 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세타도 역시 바운더리 컨디션이 도입될 거고 도입되면 새로운 퀀텀 넘버 하나가 생길 건데 사람들이 이미 수학자들이 풀어놨고요. 그 퀀텀 넘버를 L로 썼습니다. 그리고 L을 쓰는 순간 이 둘 사이에 이 ML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L이 정의되면 ML도 한정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이제 따라 쓸 건데 L이 정의되면 ML은 아까 모든 정수라고 했는데 이제 한정이 돼서 모든 정수가 아니라 플러스 L에서 마이너스 L까지의 정수만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L은 정수값을 갖게 되고 바운더리 컨디션이 적용돼서 정수값을 갖게 되고 L은 퀀텀 넘버 L은 0부터 시작하는 정수고요. ML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만 갖게 되는 정수값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비탈에 대한 개념이 드러나는 거죠. 1s, 2s, 1s, 2s, 2p 같은 거 할 때 이 오비탈들이 전부 웨이브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앞에 붙는 게 주양자수고 뒤에 붙는 게 부양자수 L입니다. P면 L이 1이란 말이죠. L이 1일 때 ML은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즉 마이너스 1, 0, 1을 갖게 됩니다. 이 세 개를 갖게 되죠. 따라서 L이 1일 때 ML은 3개를 갖게 되고, 뒤에 배우겠지만 에너지는 L에만 관계하고 ML은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3개는 디제너레이트 돼 있고 우리가 이걸 PX, PY, PZ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즉 ML 값은 L에 의해서 한정되고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복잡한 이 식을 풀어서 나온 바운더리 컨디션과 퀀텀 넘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진 해를 노멀라이즈까지 하면 우리가 완벽한 파동함수, 즉 각도에 대한 세타와 파이에 대한 완벽한 파동함수를 얻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스페리칼 하모닉스, 구면조화 함수라고 부릅니다. 스페리칼 하모닉스. 그래서 이 구면조화 함수는 푸사인데 푸사이 대신에 y로 표시합니다. 나중에 이제 r의 함수가 또 들어가요. 거리의 함수가 지금은 없는데 회전운동만 보고 있는데 나중에 r이 들어가고 세타의 함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의 함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이제 완벽한 해가 될까. 이게 완벽한 푸사이가 되잖아요. 이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요 함수만은 푸사이로 안 쓰고 요 함수만은 두 개를 묶어서 y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y라고 쓰고 대문자 y를 쓰게 되고 그걸 스페리칼 하모닉스라고 부릅니다. y를 정의하는 퀀텀 넘버는 L하고 ML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정의하는 파동함수를 스페리칼 하모닉스라고 부르고 y, L, ML 세타 파이로 표시하게 됩니다. 세타 파이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y, L, ML 세타 파이는 세타의 함수 곱하기 파이의 함수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자들이 이 스페리칼 하모닉스 문제를 아주 많이 풀어놓았어요. 풀어놔서 이러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즉 르장드리안 람다 제곱 y 스페리칼 하모닉스를 르장드리안 연산자를 넣고 풀면 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L에 L 플러스 1 y에 L에 ML 세타 파이로 표시된다 하는 것도 수학자들이 이미 다 풀어놨어요. 그러면 잠깐 전을 한번 볼까요? 그 전장을 보면 이 식이 하나 있죠. 이 식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에요. 마이너스 2m r제곱분의 h제곱, 즉 마이너스 2i분의 h제곱 르장드리안 푸사이가 이 푸사이잖아요. 이걸 기억하고 가보면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이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2i분의 h바의 제곱 르장드리안이 푸사이가 2푸사이였잖아요. 이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잖아요. 근데 얘가 뭐냐면 보니까 L에 마이너스 L에 L 플러스 1 y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2i분의 h바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L에 L 플러스 1에 y가 되고요. 이게 2y 꼴이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가 되고 2i분의 h바의 제곱 L에 L 플러스 1 이렇게 남게 되죠. 이게 에너지가 되네요. 그렇죠? 따라서 에너지도 구했어요. 에너지를 구한 뭐라고요? 에너지가 뒤에 정의하겠지만 L에 L 플러스 1에 2i분의 h바의 제곱으로 정의됩니다. L은 여기서 이미 사람들이 풀어서 이 L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L은 0부터 시작하는 양자수입니다. 0, 1, 2, 3 정수로 나가는 새로운 양자수가 되고 그게 바로 이 3차원 회전운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3차원 회전운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뭐랑만 관계하냐면 퀀텀 넘버 L하고만 관계하고 양자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얻어진 새로 퀀텀 넘버 L을 우리가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 퀀텀 넘버, 즉 궤도 각운동량 양자수라고 부르고요. ML은 마그네틱 퀀텀 넘버 자기 양자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L은 0, 1, 2 이렇게 나가 0부터 시작되는 정수값이고 ML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갖게 되는 정수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 L에 대해서 2L 플러스 1개의 ML이 존재하죠. 만약에 L이 0이면 ML의 개수는 0 하나입니다. ML은 0. 2L 플러스 1이 1이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L이 1이라면 2L 플러스 1은 3이 되죠. 3개의 ML이 존재할 거예요. 즉 ML은 마이너스 1, 0, 1, 3개가 존재합니다. L이 2라면 ML은 5개 존재하겠죠. 2L 플러스 1에 5개니까.
그죠? 따라서 ml은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 0, 5개가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 L에 대해서 2L개의 ml이 존재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풀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세타에 대한 함수와 파에 대한 함수를 곱한 게 슈페리칼 하모닉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있어서 회전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세타 파이의 함수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미 다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게 아니라 표에서 찾아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슈페리칼 하모닉스들을 사람들이 표에 정리해 놨는데 L하고 ML에 따라서 정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갖다 찾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L이 0일 때 ML은 0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L이 1일 때 ML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3개가 있고요. L이 2일 때 ML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3일 때는 7개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슈페리칼 하모닉스 웨이브 펑션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만약에 L도 0이고 ML도 0이면 Y는 슈페리칼 하모닉스는 4파이분의 1의 2분의 1승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L이 2이고 M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Y는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죠. 그죠? 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슈페리칼 하모닉스를 여기서 찾아 쓰기만 하면 돼요. 자, 정리해보면 세타하고 파이에 대한 각도만의 웨이브 펑션은 y라고 쓸 거고, 이걸 슈페리칼 하모닉스라고 부르고, 세타의 함수와 파이의 함수의 곱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에너지는 L의 L 플러스 1의 2i분의 h바의 제곱꼴로 표시되는데, L은 0부터 시작하는 정수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됐죠? 그런데 ML은 없어요, 에너지에. 따라서 에너지는 ML에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L에만 의존합니다. 회전운동에 있어서의 에너지는 L이라는 퀀텀 넘버에만 의존하고 ML이라는 퀀텀 넘버에는 무관합니다. 그 대신 하나의 L에 대해서 2L 플러스 1개의 ML 값이 존재하죠. 서로 다른 ML이라는 건 서로 다른 스테이트를 의미합니다. 즉, 한 개의 L에 대해서 근데 에너지하고 관계되지 않은 서로 다른 스테이트가 2L 플러스 1개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이 2L 플러스 1개는 서로 에너지가 모두 같단 말이죠. L이 같으니까. 따라서 한 개 L에 대해서 2L 플러스 1개의 디제너러시를 갖게 됩니다. 퇴화도를 갖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3차원 운동에 있어서의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클래시칼 고전역학에서 이미 3차원 회전 운동도 다시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에너지는 2i분의 j제곱으로 표시됩니다. 그죠? 우리가 2차원 회전 운동할 때 한번 했었죠. 이때 각 운동량,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 마그니튜드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L에 L 플러스 1의 2분의 1승 h바로 표시됩니다.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슬쩍 보면 아까 에너지가 뭐라 그랬냐면 3차원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었잖아요. 에너지가 뭐였죠? L에 L 플러스 1의 2i분의 h바의 제곱으로 표시됩니다. 그죠? 근데 얘가 뭐라고요? 2i분의 j제곱이라고요. 여기 보면 2i분의 j제곱이라고요. 따라서 j제곱의 크기는 알 수가 있어요. j제곱이 얼마냐면 이거 약분되고 L의 L 플러스 1의 h바의 제곱이니까 j의 크기는 j의 마그니튜드는 루트 L의 L 플러스 1의 h바가 됩니다. 단 L은 0, 1, 2 이렇게 나가는 값이기 때문에 양자화되어 있고 각 운동량의 크기도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즉 3차원 회전 운동에 있어서도 각 운동량의 크기는 디스크리트한 값만을 가져요. 임의의 값을 갖는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값들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각 운동량의 Z 성분은 MLH바로 표시됩니다. 2차원 슈레딩거 2차원 운동하고 똑같아요. 2차원 회전 운동에 있어서도 Z 성분의 각 운동량은 MLH바로 표시됐죠. 그래서 2차원하고 같다. 이때 ML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냐면 2차원 회전 운동에서는 ML이 모든 정수였어요. 근데 3차원이 되는 순간 L이 하나 더 생기면서 ML은 한정됩니다.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3차원 회전 운동에 있어서는 그렇게 제한이 더 됩니다. 자, 이 에너지 있잖아요. 실제 분자의 회전 운동 전이에 필요한 에너지는 어느 정도나 될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풀어봅시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HI 분자가 있어요. H는 질량이 1이고 I는 질량이 그거의 127배나 되기 때문에 I가 매우 커요. 그러므로 이 회전 운동은 사실은
i가 가운데 있고 h가 이 i 주변을 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원래는 같이 돌아. 얘도 조금 돌고 얘도 돌고 하는 식인데 얘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따라서 대부분 h가 여기를 도는 회전운동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 대충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h가 i 주위를 도는, 즉 h만의 회전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i는 고정되어 있고 h만의 회전운동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둘 사이의 거리는 160피코미터 정도 된대요. 그리고 i는 mr제곱이니까 mr제곱, 이때 m은 하이드로젠의 질량 집어넣어야 되고 r제곱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i분의 h바 계산 가능하죠? i 알고 있으니까 2i 집어넣고 h바는 상수니까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 정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까 구한 에너지가 뭐죠? 회전운동의 3차원 회전운동의 에너지는 L의 L 플러스 1의 2i분의 h바니까 요거 지금 구해놨단 말이에요. 요거 구했으니까 L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L의 L 플러스 1의 곱하기 요거 됩니다. 자, L이 0일 때는 0이죠. 0 곱하기 1이니까. L이 1일 때는 1 곱하기 2니까 이거의 2배입니다. 2일 때는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고요. 그래서 0, 2, 6배에 2i 분의 h바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 값 구할 수 있겠죠? 쉽게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first excited state로 회전운동이 excite 되려면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 차이만큼 필요하겠죠. 즉 2.594 곱하기 10-22승주울 정도 필요합니다. 이 정도가 로테이션 운동, 즉 회전 운동의 익사이테이션에 필요한 에너지 정도 되죠. 이거를 파장이나 주파수로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보려면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델타 E는 한우 또는 남다분의 하시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때 주파수에다 집어넣고 보면 주파수는 H분의 델타 E니까 계산하면 391.55GHz 정도 되고요. 이게 마이크로웨이브 리전 정도에 해당합니다. 즉 우리가 배웠던 지난번에 분자 진동 있잖아요. 진동 HCl 그때 했어요. 진동 운동의 파장이나 이 주파수는 어느 영역에 해당되냐면 IR 영역에, 적외선 영역에 해당됐어요. 그래서 진동 운동을 관찰하려면 적외선 분광학을 해야 됩니다. 근데 회전 운동은 그거보다 에너지가 훨씬 작아요. 에너지는 작고 파장은 더 큽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리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크로파 분광학을 해야 회전 운동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은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는 빛의 파장, 가시광선, 비저블이라고 하죠. 비저블은 되게 좁은 영역이고요. 파장이 이쪽으로 하면 파장이 일로 가면 커진다고 해봅시다. 그럼 에너지는 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반대요. 즉 주파수가 커지거나 에너지가 커지는 거하고 파장이 커지는 거는 반대 방향입니다. 자, 파장이 큰 쪽, 이쪽이 빨강 쪽이고요.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작고 에너지가 큰 쪽이 바이올렛입니다. 이쪽이 보라색 쪽이에요. 그래서 파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빨강보다 파장이 더 크면 이제 빨강 바깥쪽 영역이라고 해서 IR, 인프라레드라고 부르고요. 그거보다 더 작으면 파장이 더 크고 에너지가 더 작으면 여기가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더 작으면 라디오 웨이브 영역에 들어가고요. 라디오 파수, 라디오 웨이브 영역에 들어갑니다. 자, 가시광선보다 파장은 짧고 에너지가 커지면 UV입니다. 울트라바이올렛이고요. 그거보다 더 커지면 에너지가 더 커지면 엑스레이, 그거보다 더 커지면 감마레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장과 에너지의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빛은 여기가 진동운동에 해당되고요. 지금 회전운동은 그거보다 파장은 더 크고 에너지는 더 작은 쪽 영역에 해당됩니다. 가시광선보다 더 큰 쪽으로 가면 이제 진동운동을 넘어서 전자를 띄어낼 수 있는 전자전이 해당합니다. UV 쪽이 되면. 엑스레이는 더 큰 에너지가 되고요. 이게 나중에 분광학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본 건 회전운동 쪽이고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의 에너지에 해당한다. 회전운동을 익사이트 시키는 데는 그런 사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2차원 회전운동하고 우리가 3차원 회전운동을 모두 배웠죠. 두 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한 표로. 나중에 헷갈리면 이 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2차원은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건 이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직교좌표계일 때는, 3차원일 때는 이렇게 직교좌표계로 이렇게 표시되겠죠.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이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더하기 라운드 제곱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이 이렇게 r과 파이의 함수의 미분꼴로 바뀌게 되고, 3차원은 라플라시안이 r과
람다, 세타와 파이의 미분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R이 일정하다면 얘가 사라지죠. 얘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R에 대한 미분이 없어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R에 대한 미분이 없어지니까 얘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R이 일정한 경우에는 2차원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간단하게 마이너스 2i분의 h바이 제곱 파이만의 상미분으로 바뀝니다. d파이 제곱분의 d제곱 플러스 i는 2 플러스 i고요. 3차원에 있어서는 람다 제곱만 남게 됩니다. 람다 제곱은 세타하고 파이에 관한 미분이 들어있는 람다 제곱 꼴로 표시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2i분의 h바이 제곱 람다 제곱 플러스 i는 2 플러스 i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풀게 되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 R이 일정한 경우입니다. 풀게 되면 푸사이를 구할 수 있는데 푸사이는 파이만의 함수로 표시되고 2차원 회전운동의 경우에는 2파이의 2분의 1승분의 1 익스포네이션 IML 파이꼴로 표시되죠. 이 ML은 이렇게 표시되는 값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고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ML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값을 갖고 있고요. 자, 3차원 회전운동은 세타하고 파이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변수 분리가 돼서 세타만의 함수와 파이만의 함수의 곱으로 웨이브 펑션이 표시되는데 그 웨이브 펑션을, 즉 각도의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스페리컬 하모닉스 Y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퀀텀 넘버 하나가 더 생겨서 퀀텀 넘버가 두 개 생기는데 하나는 L이고 하나는 ML입니다. 이때 L은 0, 1, 2 이렇게 나가는 양자수고요. ML은 이제 2차원에서는 ML이 모든 정수였다면 3차원에서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만 한정되는 정수입니다. 자, 에너지의 경우는 2차원의 경우는 2i분의 ml제곱 h바이 제곱으로 표시되고 ml은 모든 양자수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그 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WD 제너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3차원의 경우는 L의 L 플러스 1 2i분의 h바이 제곱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L에 관계합니다. ml은 없어요. 자, 3차원 회전운동의 에너지는 L이라는 퀀텀 넘버에만 관계합니다. 2차원은 ml하고 관계하죠. 3차원은 L하고만 관계합니다. 앵귤라 모멘텀의 경우는 2차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Z방향의 앵귤라 모멘텀밖에 없기 때문에 그 크기는 mlh바입니다. 3차원에서는 여러 방향의 앵귤라 모멘텀이 있게 되고 그 중에 하나인 Z 컴포넌트만 mlh바고요. 전체 앵귤라 모멘텀의 크기는 L의 L 플러스 1의 2분의 1승 곱하기 h바입니다. 물론 L과 ml은 양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죠. 모든 슈레딩거 이퀘이션하고 웨이브 펑션하고 에너지하고 앵귤러 모멘텀을 모두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3차원 회전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가 공간 양자화라는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공간에서 회전 운동을 하는데 회전 운동은 어느 방향의 모든 위치에서 회전 운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회전 운동밖에 못 한다는 게 양자역학적으로는 그게 공간 양자입니다. 임의의 회전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회전 운동만 한다는 게 공간 양자화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2의 앵귤라 모멘텀의 Z 컴포넌트는 mlh바예요. 그런데 ml은 양자화되어 있거든요. ml이 요게 양자수고 양자화되는데 뭐부터 뭐까지? L부터 마이너스 L까지 2L 플러스 1개로만 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3차원 회전 운동의 Z 컴포넌트는 2L 플러스 1개밖에 안 생겨요. 예를 들어 L이 1이라면 Z 컴포넌트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1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요 3개의 Z 컴포넌트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L이 2라면 ML 값은 5개 존재하죠. 5개 존재한단 말이에요. 5개 존재한단 말은 Z축 성분이 5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가 플러스 2,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밖에 없어요. 즉 회전운동이 양자화되어 있어요. 즉 회전체의 공간 배향, 오리엔테이션 양자화되는데 그걸 우리가 스페이스 퀀티제이션, 공간 양자화라고 부릅니다. 맨 뒤에 보면 요거에 대한 그림이 좀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그림이에요. 만약에 L이 2일 때 L이 2라면 ML은 5개밖에 없어서 지금 입자들이 어디밖에 못 움직이냐면 ML이 0일 때 여기 상에서 입자들이 있어요. 회전 운동이 여기서만 일어나고 있다고요. 아니면 여기서만 일어나고 있거나 여기서만 일어나고 있거나 여기서만 일어나고 있거나 여기서만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 중간에 뭐 이런 점에서 회전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공간 양자화의 특징입니다. 자, 이때 3차원에 있어서의
앵귤라 모멘텀을 구하는 3차원에서 앵귤라 모멘텀을 구하는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L 오퍼레이터라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X축 방향의 앵귤라 모멘텀을 구하는 오퍼레이터 연산자는 이렇게 쓰고요. Y축 방향의 앵귤라 모멘텀을 구하는 연산자는 이렇게 쓰고 Z축 방향의 앵귤라 모멘텀을 구하는 연산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마치 px가 i분의 h가 dx분의 d 뭐 이런 꼴이죠. 뭐 물리량을 구하고자 할 때 연산자들이 하나씩 대응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축 3차원 운동에 있어서 x축 방향의 회전 운동의 앵귤라 모멘텀을 구하라 하는 연산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y축 방향의 앵귤라 모멘텀을 구하라 하는 연산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z축 방향의 연산자를 구하라는 연산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LX하고 LY 연산자의 커뮤테이터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0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not commute 하단 말이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즉 가환이 아니다. 가환이 아닌 observables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호 보완적인 상보적인 observable, 즉 complementary observables라고 합니다. 이 complementary observables의 특징은 뭐가 있었죠? 기억해보면 하이젠베르그의 uncertainty principle에 의하면 상보적인 observable의 경우에 두 개 모두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예요. 그죠? 그 둘 중에 한 성분을 명확히 명시하면 다른 한 성분은 오차는 무한대가 된다. 그게 complementary observable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얘가 0이 아니란 말은 즉 LX하고 LY가 서로 not commute 하단 말은 complementary 하단 말은 LX하고 LY가 동시에 정의되지 않는다. 즉 X축 방향의 앵귤러 모멘텀하고 Y축 방향의 앵귤러 모멘텀은 서로 동시에 정의되지 않는다. 즉 X축 방향의 앵귤러 모멘텀이 정의되면 Y축 방향의 앵귤러 모멘텀은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Y축과 Z축 방향의 앵귤러 모멘텀도 동시에 정의되지 않고 Z축과 X축 방향도 동시에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LX, LY, LZ 중에 한 성분만을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어요. 한 성분만이 정의됩니다. 한편 앵귤러 모멘텀의 전체 크기를 구하는 전체 크기의 제곱이에요. 전체 크기의 제곱을 구하는 앵귤러 모멘텀. 이걸 L 제곱 앵귤러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는데 L 제곱 오퍼레이터는 LX 제곱 더하기 LY 제곱 더하기 LZ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오퍼레이터는 LX와 LY와 LZ에 대해서 각각 가환이에요. 커뮤트예요. 커뮤트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L제곱하고 LX는 동시에 정의할 수 있다. 즉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와 한 성분은 동시에 정확하게 스페시파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나머지 두 성분은 스페시파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not commute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와 한 성분 X든 Y든 Z든 한 성분만은 동시에 정의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두 성분은 스페시파이가 안 됩니다. 이게 회전 운동에 있어서의 또 다른 uncertainty principle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건 공간 양자와 아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전체 앵귤러 모멘텀과 LZ가 결정되면 나머지 LX하고 LY는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크기하고 Z방향의 컴포넌트가 결정됐다면 만약에 L이 2여서 그리고 ML이 5개로 정의됐다면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 플러스 2로 정의됐다면 지금 ML이 플러스 2인 경우는 이 경우잖아요. 지금 이 상에 어딘가에 있을 텐데 X하고 Y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Z방향은 결정할 수 있어요. 크기도 결정됐고 Z방향의 성분도 결정됐지만 X하고 Y는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공간 양자화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원, 3차원 회전운동 문제를 모두 풀어봤어요. 이제 회전운동 문제를 풀고 나니까 어떤 구의 표면상에서 있는 입자의 웨이브 펑션하고 에너지를 알게 된 거고요. 이게 마치 원자, 이제 앞으로 원자로 나갈 거잖아요. 원자가 이러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원자 핵이 있고 일정한 거리에 전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전자의 움직임, 이 마치 지금 우리가 풀어본 3D, 3차원 회전운동의 입자의 움직임하고 같지 않겠어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원자 오비탈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